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값이 7년 만에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국감정원의 전망인데요. 올해 이 수도권 주택 가격이 0.8%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입니다. 이 올해 수도권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면 2013년 이후 7년 만에 하락 전환하는 셈인데요. 수도권 이 집값 약세 전환으로 인해서 전국의 주택 가격도 1년 전과 비교하면 0.9% 떨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 이 감정원 통계 기준 지난해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은 0.36% 하락했는데, 이것보다도 지난해보다도 낙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러면 감정원이 이게 전국 주택 가격이 올해 떨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바로 12.16 대책의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12.16 대책 영향으로 고가 주택 가격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고, 또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종부세 강화 방안에 따라서 앞으로 3년 동안 서울 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이 현 시세의 3에서 4%에 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보유세 영향이 가시화되는 올해 하반기 이후 서울 이 주택 가격 하향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현 정부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먹힐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감정원에서는 올해 전세 시장도 하락할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주간 기준 27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죠. 이게 이 매매가 이제 꺼려지면서 전세 눌러살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전세가 이제 난이 또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감정원은 올해 전세 시장도 하락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감정원의 평가를 보면 올해 수도권의 전세 가격은 보합, 지방은 1.2%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0.4% 하락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신축 아파트 전세값 상승이 발생할 우려는 여전히 있지만 3기 신도시 조기 추진 등으로 지속적으로 공급 신호를 주므로 해서 전국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경우에는 오히려 누적된 신규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하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매력이 줄어든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전월세 시장에 머물다 보니까 학군이나 교통이 양호한 일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네, 원래 12.16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은 잡았지만 전월세 가격은 좀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감정원에서는 하향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군요. 그런데 지난해 오피스텔은 또 청약 미달이 맞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분양시장의 청약 열기와는 달리 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청약 미달 사태가 이제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24에 따르면 지난해 68개 오피스텔 분양 단지 가운데 47곳은 모집 가구 수보다도 청약 접수자가 적었습니다. 10곳 가운데 7곳이 청약 마감에 실패한 셈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수익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공급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율은 연 4.91%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런 하락세가 이제 2018년 5%가 붕괴된 이후 하락세가 가파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에만 9만 실에 가까운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쏟아졌고, 같은 기간 분양 물량이 3만 2천여 채, 상당수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는 건데요. 올해도 이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7만 6천여 실에 오피스텔이 준공이 예정돼 있는 데다가 또 다른 이 수익성 이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인데요. 지식산업센터의 공급도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올해도 미달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청약 미달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이 지금 공급이 좀 많다 이런 얘기를 들립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얘기하다 보면은 대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주택 대출이 이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신용 대출도 또 그런 식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미 은행권 주택 대출 문턱은 높아졌고요. 이번에는 신용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대출 행태에 대한 이 서베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내 시중은행의 여신 총괄 담당자들은 1분기에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 일반 대출을 다룰 때 여전히 이전보다 더 강화된 행태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이 심사 조건을 강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낮추겠다라는 건데요. 은행들이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 데다가 이 타주의 채무 상환 능력 악화 우려가 커진 게 가계 일반 대출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은행권은 신예대율 규제에 따라서 가계 대출은 줄이고 중소기업 대출은 늘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사건 와이파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베테랑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그 육군 복무 중인 한 남성 부사관이 휴가 기간 중에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와서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일단 팩트 체크 먼저 한번 해보고 네. 이와 관련된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백기정 팀장님께서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 사안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지역에 근무하는 20대 중반의 그 모 하사님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오래전부터 그 트랜스젠더 이 정체성에 대한 이런 혼란을 겪고 왔어요. 이제 군 입대하고도요. 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치료라든가 심리 상담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본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다가 보고를 하고 휴가를 얻어서 태국에 있는 그 성전환 트랜스젠더 굉장히 수술이 발달한 곳이 태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작년 11월 달에 출국을 해서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12월에 귀국을 해서 귀대를 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본인은 지금 어떤 형태에 놓여 있냐면 군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보고를 받습니다. 받으니까 이게 육군에서 정한 소위 말하면 심신장애 상급 어떤 거냐면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성기, 고환, 적출 두 개를 다 하면은 심신장애 상급에 이제 그 판정을 받는데 이 상급에 판정이 되면 강제 전역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A 하사는 주거지 관할 법원에다가 성별 정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계류 중인데 그러면 전역 심사를 이 법원의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시민단체와 함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또 진정을 받아가지고 육군 참모총장에 권고를 합니다. 이 심사 결정을 좀 늦춰라 이렇게 하는데 육군에서는 단호하게 내부적인 여론을 반영했다라고 해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또 제가 육군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알아봤는데 네. 아마 내부의 여론을 아마
그 물어본 것 같아요. 설문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상당히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라고 하는 측면을 부각을 하면서 오늘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지금 기초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권센터에서는 전역 심사를 당연히 연기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입장을 계속 밝혀왔고 또 군 입장에서는 스스로 신체에 장애를 유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역 대상이다. 그렇죠. 이런 입장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대로 복귀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성전환을 했다고 해서 뭐 나가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성전환 수술을 하러 갑니다라고 하는데 휴가를 가지 마라 또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인권 갔어요. 침해니까. 예, 그러면서 군에서는 또 경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서 이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왔는데 성별 바뀐 것도 좀 충격이지만 이제는 여군으로 근무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복잡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교수님? 사실 이거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주제라고 저는 보고요. 네. 지금 우리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몇 가지 이제 다들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한 주제다. 더군다나 좀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첫 번째는 이런 성전환, 흔히 이제 트랜스젠딩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성전환을 우리가 장애로 볼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이를테면 DSM-5 그러니까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진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장애 통계 및 통계 편람이 있는데 진단과 이 통계 편람에 따르자면 DSM-4까지는 사실 성정체성 장애라는 게 있었지만 그렇죠. 5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는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ICD 곧 국제질병 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국제질병 코드에서도 사실 성주체성 장애나 이런 것들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다. 마치 우리가 동성애가 더 이상 정신장애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전부터 이제 이미 진단의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직은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용되고 있고 세계적인 코드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KCD 곧 한국에서 사용하는 질병 코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가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성전환을 과연 장애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더 오래 지속돼야 되고 조금 더 선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게 성전환제 입대와 관련된 건데 네. 성전환자의 입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사실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적응의 문제도 있고 공동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 두 주제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설 수는 있는데 사실 성전환을 했다고 군인으로서의 복무할 만한 역량이나 혹은 어떤 신체적인 근육의 문제나 혹은 골격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할 주제인가? 이보다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우리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셔서 의견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이제 토론하면서 한번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인권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좀 빨리 신속하게 이 상황을 정리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군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조직의 성격을 또 생각해 보면 이거를 또 마냥 이렇게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의 성 정체성이 이렇게 혼란을 많이 겪어왔다면 그동안의 군대 생활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 군 입대를 해서 기갑 여단의 그 탱크 전차 조종수로 일을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계속해서 이제 뭐 하소연도 하고 자가적으로 이제 치료라든가 심리 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이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남자로서의 근무 또 남자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여성성, 그러니까 여성성의 정체성이 훨씬 크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돼서 부대에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본인의 어떤 인권적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도 가게 하고 그러면 너가 원한다면은 치료라든가 그 성전환 수술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그 허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후에 이제 논의는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지금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남자 군인으로서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성 군인으로 여자 군인으로 복무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현재 이분은 당사자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 네. 그러냐.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성이었는데 소위 말하면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그래서 여군 복무를 희망한다고 해서 이제 인권 침해적 요소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시스템을 보완해 가지고 만들어서 여군에 합류를 시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 그 많은 수의 여군들이 같이 합숙도 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같은 그 사우나 목욕장에 가서 목욕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군대 내에서는 특수성이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시설을 마련해 줄 수는 없단 말이죠. 네.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여군들이 느끼는 심리는 뭘까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남성, 이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트랜스젠더라는 부분 때문에 여성으로 들어와서 여성 군인과 합류를 해가지고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여군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거예요. 지금 강제 전역 심사위원, 그러니까 전역 심사위에서 만약에 전역이 결정이 되면 네. 계속해서 정체성의 논란이 되고 또 군 근무를 희망을 한다라고 하면 아직 나이가 충분히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군으로의 입대를 다시 지원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들어오면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왜 하냐면 많은 동성의 그 여군들로부터 불편한 심리를 주는 이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라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해서 군인 근무를 희망을 한다고 하면 전역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여성 군인으로서의 지원을 해서 그 자격을 부여받고 그다음에 여자 군인으로 근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저는 뭐 조금 생각이 네. 다른데요. 네. 저는 충분히 이렇게 여군으로 다시 재입대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과연 이 부사관이 남성 군인으로서 성적인 뭐 성별 우리가 뭐 정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절이 있었고 그 관련된 호소도 있었는데 그러면 남자 여자 성별을 떠나서 과연 군에서의 적응은 어땠을까? 아마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군 남군을 가리는 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역량을 가리는 거라면 네. 과연 이 성전환이 강제 전역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 전역을 위한 여러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강제 전역을 마치 전제하고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실제 이번에 성전환을 한 부사관이 그 이전에 성적인 이런 부적절감을 느끼면서 남성 군인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물론 이제 이분은 장교예요. 장교니까 일반 장교가 아니고 부사관입니다. 네, 부사관이 하사관. 예. 네. 장교랑은 좀 다르죠. 예. 그러면 일반 이제 사병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공동생활에서 생겨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적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한 개인의 성적인 어떤 정체나 혹은 뭐 주체성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나 불쾌감, 성별 불쾌감이라고 하는 개인의 부적절감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이제는 성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진 거예요. 나는 여성이고 이제 성별과 관련해서 성별 변경 신청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조직의 적응 능력과 개인의 부적절감 느끼는 거는 좀 구별을 해야 되고요. 개인의 부적절감은 전 해결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조직의 부적절감이 과연 남성으로 있을 때와 여성으로 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 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 0507 쓰시는 분께서 남에게 피해 주지를 않는다면 인권상 보호를 해줘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피해를 입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의견 주셨고 또 반면에 0909 쓰신 애청자분은 우리 한국이 2020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네요. 맨 처음에 여군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좀 더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을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두 분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 것으로 좀 저는 이제 느껴지는데
이거 개인적인 적응이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조직이 중요한 겁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지금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 추구권이나 자기 결정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직업 선택의 그 자유 이런 헌법 것도 있죠? 10조에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37조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추구권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유와 권리 추구권. 네.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의무와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MIU라고 해서 맨 인 유니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자, 군인, 교도, 소방 또 그 이에는 그 소위 말하면은 정체성 논란을 조금은 그래도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그 직업들이 상당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급격하게 변화가 되려면 기존 질서를 바로 뒤집어버리는 어떤 시스템 보완이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입법이나 어떤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많은 기관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서 이 소위 성 정체성 논란으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사회적 약자나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요소는 우리가 분명히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질서를 뒤집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혁신적으로 대책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혼란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시스템화하고 보안 입법을 해서 그래서 정착을 시켜야지 이런 시스템이나 보안 입법 없이 곧바로 예를 들어서 군 같으면 경찰은 소방, 교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남성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성으로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같은 동성 간에 느끼는 그런 이질감이나 불편함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이호성 교수님 말씀에 저는 그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하사관 소위 부사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사병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장교하고는 틀리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는데 물론 그 고안을 적출했다고 성기를 적출했다고 해서 남자 군인으로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뭘 원하냐면 강력하게 여군으로 근무를 하겠다라는 희망을 피력을 하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성별 정쟁이 끝나서 여성화 된다고 하면 여성으로서 군인 근무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군에서는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법이 뭐냐. 네. 남성이 성기를 적출한 고안 적출을 하게 되면은 남성 군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일단 퇴직을 하고 그다음에 당신이 원하면 여성으로서 성별 정정이 허가가 나면 그때 여성으로서 여성 군인으로 입대를 해라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우세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시스템을 파괴해버리는 기존의 어떤 질서를 그 뒤집어버리는 이런 급격한 형태는 지금 막고자 한다. 이런 노력인 것 같습니다. 어머, 이런 분도 있어요. 그 8736 쓰시는 분께서요. 제 조카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남성으로 성 전환을 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있고요. 결혼도 했습니다. 여성하고. 네. 여군으로 희망하면 당연히 복무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주신 현실적으로 이제 바로 경험을 하신 이런 의견도 있네요. 아니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네.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캐나다나 아니면은 뭐 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에 실제 이렇게 트랜스젠딩 흔히 말하는 성전환을 한 사람들의 경우도 충분히 입대가 가능하고요. 입대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물론 여러 시스템들이나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또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라는 건 곧 문화, 곧 정서를 포함한 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런 그 서방의 이런 사례들을 본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곧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랜스휴먼 시대가 멀지 않았거든요. 트랜스휴먼이라는 건 뭐 지금은 여러 뭐 장기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계로 대체하면서 인간의 기능을 더 확장하고 또 네. 확립시키는 이런 변화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트랜스휴먼이라고 하는데 트랜스휴먼의 영역에는 성별 전환도 함께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게 다소 우리나라에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었고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다가 실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도 사실은 아직은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군은 조직이잖아요. 저는 뭐 군대를 가지 않은 여성이기 때문에 군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엄격성이라든지 그 조직 안에서의 응집성의 그 중요성 뭐 제가 경험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데 그렇다면 당연히 함께
함께 근무해야 되는 여군들의 심정이나 아니면 여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저희 내담자들 중에도 성전환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네.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 주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적응이 어렵는데 조금 지나면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족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관련된 분들하고의 집단 상담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무조건 밀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논의해보고 적응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사회적으로도 갖는 게 어떨까. 그래서 어쩌면 이번 사례가 전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서에 대한 노크를 하는 하나의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 열린 마음으로 네. 이제 그 성소수자, 소위 사회 약자 축에 들어가는 성소수자 이거 존중해 줘야 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군 군인의 15,000명 정도의 트랜스젠더가 복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강력한 군 정책 중 하나가 트랜스젠더 근무를 입대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네. 누수화됐었고 또 상당히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왜 그랬냐면 참모들이 이런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군 조직이라는 특수성 이런 부분에 트랜스젠더가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걸 정책적인 보고를 받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입대를 막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미군의 반 15,00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굉장한 어떤 반감을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럽이라든가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는 또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정신적인 영향이 굉장히 그 공감 능력이 커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질서를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혁신적인 그런 혁명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보완을 하고 시스템을 하고 그다음에 성소수자라든가 트랜스젠더 같은 이런 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감대, 정신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MIU라고 해서 소위 제복을 입은 군인들, 경찰, 교도, 소방 특히 이런 측면만 부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역할을 했던 분이 갑자기 성전환 수술에서 여성의 일을 하게 되는 또 여성의 무리에 들어가서 행동을 하거나 생활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조직 내에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불협화음이라든가 또 질서를 쉽게 말하면 어지럽히는 형태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완하고 시스템을 갖춰주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법제하고 시스템화해서 그래서 그런 정착을 하게 해야지 네. 지금 이런 시스템 없이 바로 급변해버리는 형태 남자 군인이었다 여자 군인으로 들어가라고 네.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조직에 있어서 근간을 흔드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다라는 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 성소수자의 군복무 허용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병제를 유지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징병제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내가 성소수자 이 성소수자란 말이 좀 정확하지가 않고 예를 들면 뭐 성전환이나 정체성의 혼란을 좀 겪고 있는 사람인데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것을 제가 언제 말하기 좀 불편하지만 어쨌든 것을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을 가야 된다는 그 의무하고 가지고 충돌하면서 좀 너무 힘들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지금 성전환 같은 경우에는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실제 입대를 할 때에도 성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따로 이제 분류해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심병사라고 관심병사라 그러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사건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강제 전역을 지금 바로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직을 할 때에도 어떤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이쪽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결정이 되면 이직을 하는 것처럼 실제 강제 전역을 상부에서 강제로 내리기보다는 현재까지 성 정체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군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결정이 날 때까지는 기속적으로 이 역할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번에 어느 정도 논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번에 전역과 관련된 위원회가 열리든지 아니면 여성 그 군인으로 어떤 변경의 시스템을 갖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안을 갖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너무 급작스럽게 일을 다 이렇게 해치워 버리는 느낌이랄까. 우리 조직에선 이건 불가해라는 걸 너무 빠른 방침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아니 군이라고 인권이 없는 곳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요. 아니 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우리가 총기를 다루고 또 생명을 다루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기관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당연히 인권은 있는 거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건 지금 인권 역사가 그러하듯 시간이 걸리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강제 전역한 다음에 여군으로 들어오든지 이런 안보다는 제가 볼 땐 일단은 남자 군인으로서 원래 있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될 때까지의 시간을 논의의 시간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번에 전역위원회가 열리든지 아니면 또 다른 안이 있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단 강제 전역을 하고 여군으로 들어와라. 우리나라 군 시스템이 여군으로 이분을 받아줄까요? 근데 이제 사실 여군으로 신청해 놓은 것은 이제 재판의 일종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좀 오래 걸리니까 그동안에 너무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이게 또 좀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9918 쓰시는 분께서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 안보를 위한 군 조직이라는 점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시기도 하고 또 8736 쓰시는 분께서는 왜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합니까? 이런 얘기도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얼마나 우리가 수용적인 자세를 갖느냐도 중요한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닥친 이 상황을 아까 이제 백기정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선택하는 지금 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역심사에서 전역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그분은 행정심판이나 이제 이런 걸 거쳐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거치고 거기서 이제 판결이 나게 되면은 그때 다시 들어가거나 이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제 지금 이호선 교수님 말씀은 이제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전역할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라서 사실은 뭐가 먼저냐 앞뒤 이제 순서에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이제 물론 그 한 NGO 단체에서 이제 이런 게 지금 나왔죠.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네네. 명분 삼아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직에서 퇴출시키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네. 이제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질서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을 감수를 해라라고 하는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1과 100이라고 쳤을 때 한 사람의 인권 중요하지만 100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또 성소수자로 저는 얘기를 해요. 성소수자 현실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의 권리나 의무, 본인의 권리나 행복 추구권이나 자기 결정권을 주장을 할 때는 타인에게 공감을 받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요소가 분명히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런데 나만 생각하고 자아만 실현시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같이 공감하고 같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현 시스템에서 일단 존중을 하고 만약에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르되 방금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재판을 통해서 또 다시 이루어낸다는 말이죠. 그런데 본인은 지금 어떤 거냐면 내가 전역하기 싫다. 그리고 군에서는 내가 성전환 수술했으니까 여성 군인으로 합류를 시켜달라고 하는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다른 여성 군인들이나 많은 조직에서 불편함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만 생각하지 말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일을 추진을 하자라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네,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미국에서 한 분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엄청난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이 사람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 전화 아퍼레이터라고 해서 한 전화를 받으면 다른 그 부서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복권이 당첨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너무 많은 전화가 폭주하니까 그럼 이 사람 회사에서 나가세요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 통화 연결원을 더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랑 다른 점이에요. 저는 이 군 문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또 우리나라가 워낙에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성장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과 또 집단의 중요성과 유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집단주의 문화 속에선 조직에서 일단 퇴출이 되잖아요. 재진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단의 그 힘 안에서 그러면 이런 한 개인은 언제든지 박탈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일면 일리가 있지만 굉장히 한 개인 입장을 바꿔놓고 한 개인의 입장에 서서 보면 힘없는 개인은 끊임없이 희생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법과 질서는 지금까지 늘 역사상 계속 변화해왔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발달한다 혹은 발전한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어떤 파격적인 것인지 아니면 발달한 국면인지 이거는 긴 역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무작정 이 사람 내보내고 조직의 안정성 유지한 다음에 나머지는 개인이 알아서 처리해. 이건 너무 이건 조금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오늘은 뭐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열린 결론이다. 이게 이제 말씀일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우리 각자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정 전 팀장 그리고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뵐게요.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뭘까요? 오늘 키워드는요, 씨름. 씨름이요? 예. 왜냐하면, 예. 설 연휴잖아요. 그렇군요. 우리의 민속놀이 씨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씨름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축구 얘기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밤 우리가 호주하고 4강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밤 10시 15분이거든요. 네.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 준결승전 한국하고 호주의 경기가 열립니다. 이 경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도쿄올림픽 티켓이 걸려있는 대회이거든요. 3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이기면 네. 도쿄올림픽 진출을 확정 짓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도쿄올림픽에 진출하게 되면 9회 연속 올림픽 진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와, 그러면은 36년 동안 계속 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강산이 거의 4번 변할 동안 우리는 변함없이 한국 축구는 올림픽에 진출한 건데 9회 연속은 세계 기록이에요. 네, 그렇군요. 최다 연속 올림픽 출전 기록 축구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 그렇게 9번 연속 나간다고 치고 예. 성과는 뭐 1등 했습니까, 우리가? 우승은 못했는데 네. 2012년에 우리가 동메달 탔었죠. 근데 그렇군요. 이 축구는 정말 이 신이 이런 스토리를 만들려고 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아주 극적인 게 우리 그 런던에서 또 한국하고 일본하고 만났잖아요. 3, 4위전 결정전에서. 그렇죠. 예. 하여튼간 우리 참 특이한 것 같은데 이번에 만약에 패하게 되면 또 3, 4위전을 치르게 되고 여기서 승리하면 또 올림픽 출전할 수 있고. 3위만 하면은 나가게 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8강전에서 이동경 선수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결승골을 종료 1분 전에 터뜨렸단 말이죠. 예. 좀 조짐이 좋아 보입니다. 저는 뭐 아마추어 입장에서 뭐 연결성은 사실 없지만. 예. 예. 그러니까 이동경 선수가 이제 8강전에서 이제 종료 1분 전에 극적인 그러니까 이 결승골을 터뜨렸는데 이 네. 결승골을 터뜨리고 1분 있다가 경기가 끝나버렸죠. 이제 그만큼 이제 극적인 승부였고요. 오늘은 이제 호주하고 대결하게 되는데, 이 호주하고 대결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역대전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역대전적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10년 전, 20년 전 우리가 이긴 게 무슨 이 현재의 의미가 경기력에 있겠냐. 무슨 네. 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가장 최근의 대결이 중요하거든요. 가장 네, 최근의 대결이 최근에. 언제였었냐. 이번 대회 개막하기 직전에 우리가 호주하고 평가전 치렀습니다. 결과는 1대1 무승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결과를 예측
함부로 할 수가 없겠네요. 예, 쉽지 않은 기회가 예상이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최근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난해 3월에 우리 이 대표팀 23세 이하 대표팀끼리 경기를 해가지고 또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예. 근데 가장 최근이라고 얘기할 수는 이번 대회 성적을 보게 되면은 호주는 A조에서 1승 2무. 8강전에서 시리아하고 연장전을 펼치면서 1대0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C조에서 3연승을 거뒀고요. 8강전에서 2대1로 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 들어서의 컨디션은 우리가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경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예.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씨름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왜 갑자기 씨름이 이렇게 물론 아까 설 명절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예, 씨름이 에라디아 이런 거 화제가 있잖아요. 되는. 설 연휴 때.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자, 씨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스타가 돼 있더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유튜브에서 사실은 씨름 동영상이 인기를 예. 끌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던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씨름의 재발견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씨름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돼 있더라. 이게 이제 지난해 한 여름 정도에 이게 발생한 일이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씨름이 꾸준히 인기를 좀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지난해 한 9월쯤에 네. 유튜브에서 씨름 영상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떤 영상이었었냐면은 학산배 전국 장사씨름대회 단체전 결승전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황찬섭하고 이제 김원진 선수의 이 경기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가 얻어서 영상 조회수가 234만 뷰를 기록한 겁니다. 네. 댓글이 달렸거든요. 댓글이 16,800개나 달렸어요. 엄청난 대단하네. 거죠. 근데 갑자기 왜 이 경기가 원래 2018년 8월에 있었다면서요. 근데 왜 갑자기 작년 여름에 또 1년 뒤에, 네. 1년 뒤에 이제 뒤늦게 이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거였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이 누군가가 뭐 추천했다든지 어떤 그 링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건데. 네. 234만 뷰하고 댓글이 16,800개나 달렸다는 거는 공감을 얻어서 계속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공감을 얻었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대중의 공감을 왜 얻었냐? 예.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여성 팬이 올린 댓글이거든요. 네. 너는 두 가지를 잡은 거야. 네. 하나는 삿바고 하나는 내 마음을 잡았어. 뭐 왜? 이런 류의 댓글. 네네. 그러니까 여성 팬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성 팬들에게 왜 인기가 있었었냐. 이걸 보면 이제 키워드를 보면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아시죠? 네. 감탄스럽잖아요. 황금 비율 얘기 나오죠? 그 사람의 신체에 신체의 대해서. 아름다움. 예, 그 예. 남성상이죠.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이 식스팩이 문제입니다. 씨름 선수의 식스팩이요? 예. 근데 예전에는 씨름하면은 물론 이제 이 몸집이 큰 이 단단해 보이는 남성들이 연상이 됐었잖아요. 저는 사실 강호동 선수밖에 이만기 선수와 강호동 선수가. 그럼 다 아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만기가 우리 민속 씨름 1세대의 스타니까. 네네. 다 아시고 이제 그렇죠. 우리 그분들이 노 변호사 몸매가 참 연배되면 다 좋다고는- 아시죠. 네. 근데 제 그 선수들의 네. 특징은 이만기는 굉장히 특출난 스타였었죠. 왜냐하면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래요? 몸매도 좀 근육질 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속 씨름에서 이만기류의 신체는 굉장히 소수였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전의 씨름에서는 살집이 많고 몸집이 큰 거구의 선수들.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근육질 단단한 몸매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얘기죠. 이 선수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 있었어요. 시간을 끌고. 네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젊은 선수들이 이 탄탄한 몸매, 근육질, 그 다비드상이 연상이 되는 그러면서 화려한 기술 씨름으로 전격적으로 네. 모래판에 승부를 겨루더라. 근데 이 선수도 알고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네요. 오, 금상첨화네요. 예. 이런 장면을 보고서 이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여기에 여성 팬들이 요즘 말로 꽂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선수들이 승리하면서 네. 쓰러뜨리거나 넘어지면서 그 모래판에 모래가 확 뿌려지는 겁니다. 네, 갑자기 너무 막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구체적인 묘사는 보세요. 좀, 예. 예. 이렇게 되니까 그 유튜브 세계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젊은 여성 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씨름 키워드는 선수들이. 아이돌급 외모 그리고 그렇군요. 근육질 몸매
네,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조금 씨름을 대하는, 씨름에 임하는 자세들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씨름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또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이 씨름이 인기를 얻다 보니까 이제 방송사에도 이 씨름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제작에 들어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네. 이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기업 중에서 가장 눈치가 빠른 기업이 어딜까요? 제가 보기엔 방송사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방송사에 다니는 분들끼리는 예, 방송사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네. 가장 눈치가 빠르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트렌드를 굉장히 재빠르게 포착을 하잖아요. 네. 아, 씨름이 된다. 이 유튜브에서도 유튜브 씨름 영상을 보고서 어떤 모티브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씨름을 소재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잡았는데 저도 이제 이거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획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씨름을 소재로 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는데 과거 같았으면은 네. 씨름이 우리 거니까 우리가 봐줘야지 된다. 이런 어떤 애국주의에 호소하거나 이런 감정에 기대했을 텐데. 외국 마케팅 이런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씨름 프로그램은 야, 이렇게 재밌는데 너네들 볼 거야, 안 볼 거야. 이런 자신감과 실제로 재미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네. 이제 16명의 이제 그 씨름 선수들, 젊고 잘생긴 선수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네. 마치 그 씨름 서바이벌 게임. 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그 씨름판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씨름을 소재로 한 관찰 다큐멘터리에다가 예능의 형식을 빌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선수들의 어떤 심리 상태. 그리고 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인터뷰도 뭐 하는 거 보니까 선수들이 이 근육질 몸매의 선수인데 얘기하는 거 보면은 20대 초반의 어떤 순수함. 네. 이런 게 다 그냥 묻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분들이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빠진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우승하거나 준우승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각 그 씨름 선수 개인의 캐릭터에 빠져가지고 네. 이 선수가 잘 됐으면 이 선수가 이겼으면 이기면 이기는 대로 좋은 거고 지면 지는 대로 안타깝고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씨름이 운동이나 뭐 경기 이런 것보다는 예. 약간 예능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면서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감정이입도 되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지지를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인기를 얻게 된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나 아이돌급 외모나 이 몸매 그리고 이제 재밌게 느껴지는 어떤 그 씨름 프로그램의 재미 이건데 또 여기에서도 빼놓지 않은 게 그래서 관심을 모아가지고 지켜보니 네. 씨름이 또 이런 묘미가 있구나. 이 씨름 자체에서 어떤 그 매력적인 요소를 발산한 거였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그 연상하는 씨름하면 연상되는 그 그림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씨름하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일단 모래판. 네, 모래판. 장충체육관. 네. 그리고 할아버지들.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보신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연상적인 면을 다 깨트렸다는 얘기죠. 경기도 선수들이 빠르고 호쾌한 맛의 씨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모적인 면에서 좀 눈길이 가서 봤더니 씨름 자체도 재미가 있구나, 멋있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씨름이 이제 현대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예, 맞습니다. 사실은 조금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외모 너무 지상주의로 빠지는 거 아니냐. 예. 그렇지 않나요? 이게, 특징적인 면에서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좀 조심해서 잘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외모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외모로 모든 게 결정된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길을 가는 비주얼인 것은 맞는데, 그 비주얼의 눈길을 보고 봤더니, 씨름의 매력도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씨름에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앞선 시대의 민속 씨름과 구별이 되는 것은 덩치가 크고 힘겨루기로 시간을 끄는 씨름이 아니라 이 선수들 보니까 화려한 기술 그리고 호쾌한 맛의 씨름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더라.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젊은 층 주로 이제 20, 30대 여성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들의 댓글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너는 삿바도 잡고 내 마음도 잡았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아 이렇게 재밌는 걸 그동안 할아버지들만 보고 있었구나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눈길을 끌게 만드는 요소는 분명히 뭐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본질, 그 경기의 본질이라고 하는 걸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 지속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외모로 눈길을 끄는 선수들은 거의 이제 일회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선수가 성적이 저조하거나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면 금방 이제 관심 밖의 사안으로 벗어나게 되는데 씨름 자체의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되는 거라고 보고요. 더욱더 큰 과제가 있죠.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이게 뭐냐 하면은 우선은 저는 씨름이 더 발전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본에 만약에 처음 가게 되면 네. 일본에 처음 가게 되면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는 왠지 그 스모도 좀 봐야 될 것 같은 일본의 전통 문화의 상품으로 네.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일본에서 이제 스모가 우리보다도 미국이나 이 유럽에서는 일본의 전통문화 상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씨름은 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씨름도 콘텐츠로 좀 더 개발을 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상품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네네. 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거니까 우리가 봐줘야지 된다. 이제는 이런 일종의 어떤 그 애국주의 마케팅이나 의무감은 안 통하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줄 테니까 너네들이 재밌게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여기에서 씨름은 그동안에 이제 많은 변화를 겪어서 젊은 선수들이 보기에 재밌는 씨름으로 변화를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더 많이 발전해야지 되고 시사하는 바가 씨름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의 선수들도 네네. 또 다른 종목의 기관이나 단체들도 무조건 봐달라가 아니라 왜 팬들이 우리를 봐줘야 될까? 여기 이제 착안해가지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이 시대에는 분명히 호응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이 시사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저는 조금 그동안에 계속 의아스러웠었어요.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스모가 사실 세계적으로 좀 알려지기도 했고 일본 내에서도 스모가 상당히 인기를 끄는 종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씨름은 왜 안 그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둘의 차이가 많이 날까? 한 90년대 중반까지는 나름의 인기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천하장사 씨름대회 뭐 이런 걸로. 씨름의 예. 계보를 보면 이제 강호동 선수가 씨름의 마지막 스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로는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변함이 없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볼거리는 점점 많아지거든요. 네네. 볼거리는 많아지고 꼭 이제 스포츠 예를 들면 스포츠만 보더라도 휴일에 스포츠를 볼 것이냐, 영화를 볼 것이냐, 놀이동산 갈 거냐. 그 스포츠 내에서 종목별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밖에 다른 엔터테인먼트 상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볼거리가 많아지면 그러면 이제 스포츠에서도 각 종목별로 조금 더 재미있고 새로운 스타 발굴하고 좀 더 팬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경기도 개발을 하고 이런 네. 노력을 기울여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부터 있어왔던 그런 거니까 그대로 한다 이런 것보다는 예. 좀 현대화 시키고 또 실제 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좀 생각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또 직접 스스로가 팬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시도를 좀 하고 이래야 된다 이런 그래야 말씀이신 되는 거죠?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스스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새로운 요소들이 좀 가미되면서 뭔가 좀 도전하고 싶은 혹은 보고 싶은 그런 상품으로 좀 더 개발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식스팩 만들면 달라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있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3부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전환 배출을 희망한 한 하사관의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끝자리 1176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도적인 승력이 된다고 해서 그분이 행복할까 싶습니다. 현실에서 동료들이 못 받아들이면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